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 자동차 기업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EU의 새로운 규제를 앞두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냉철한 엔지니어 마르쿠스에게 내려진 특명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지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맞닥뜨리게 될 줄도, 한강과 낡은 막걸리집에서 60대 장인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 철학을 뒤흔들어 놓을 줄도 몰랐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나이더, 폭스바겐 그룹 제재조 총괄 책임자입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란 38세 독일인이죠. 원칙과 정확성이 제 삶의 중심축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자동차 공장 프레스 기계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은 후 저는 기술에 대한 경외심과 안전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됐습니다. 윤리가 기술보다 우선한다는 좌우명도 그때부터 생겼죠. 2025년 봄, 볼프스부르크 본사 12층 이사회 회의실. 창문으로 보이는 거대한 폭스바겐 로고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자료를 펼치는데 손에 들린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빨간 별표가 수북이 찍힌 재활용 성과표였습니다. 수치는 명확했고 결과는 끔찍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슈나이더 부장, 헤르만 이사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EU ELV 개정안이 2023년에 공포됐고 2030년까지 재활용률 90%를 달성해야 한다는 건 2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제 부서의 현재 성과는 겨우 67%.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자 기술 선도자인 폭스바겐이 이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탄소세 폭탄이 터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헤르만 이사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장의 보고서를 제 앞으로 밀어넣었죠. 한국은 올해 95.3%였대요. 95.3%요.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독일이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에 뒤처진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이사장님, 그건 단순 통계 수치일 뿐입니다. 실제 품질 관리나 프로세스는 변명하려는 제 말을 이사장이 손짓으로 자르며 끊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수치를 달성했는지 배워오라고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인 제가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온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8년 전 디젤게이트 스캔들 당시 느꼈던 죄책감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술을 신뢰했고 결국 그 신뢰는 배신당했죠. 환경과 고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저버렸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7%와 95.3%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분명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들어 이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고서 몇 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가져오겠습니다. 헤르만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오길 바랐어요. 슈나이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마음속에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그래. 한국에 가서 눈으로 보고 수치로 증명해주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폐차장이라니, 쇠붙이 냄새, 기계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 장면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선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며 이 여정이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제 신념과 자존심을 시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11시간 비행, 비즈니스석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환경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95.3% 재활용률. 이 숫자가 사실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67%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였습니다. 아무리 통계 자료를 뒤져봐도 그 간극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 후 옆자리에 앉은 한국 청년들이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는데 모두의 가슴에 이상한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폐차장 인턴이라고 적혀 있었죠.
옆자리의 여성이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유빈, 24살, 명지대학교 환경공학과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밝은 표정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유빈에게 폐차장 인턴이라는 명찰이 눈에 띈다고 말했더니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김포 K그린오토 폐차장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폐차장이 미래 먹거리라고요. 폐차장이 미래 먹거리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폐차장은 더럽고 위험하며 비피 대상인 작업장일 뿐이었습니다. 미래와는 거리가 먼 곳이죠. 그런데 이 젊은 한국 학생들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폐차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유빈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폐차장이 어떻게 첨단 기술과 결합해 자원순환의 핵심 축으로 발전했는지, K그린오토가 어떻게 AI와 로봇공학을 접목시켜 부품 재활용률을 극대화했는지 말이죠. 마치 첨단 연구소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폐차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쇳소리, 비명, 피, 목구멍이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유빈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유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을 건네받아 한 모금 마시고 진정했습니다. 정유빈에게 폭스바겐 제재조 총괄 책임자라고 자기소개를 했더니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저희 폐차장에 견학 오시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정유빈은 신이 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무언가를 설명했고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반응이 낯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임원이 폐차장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신기해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어딘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트라우마로 가득한 폐차장에 대한 두려움과 이 젊은이들의 열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에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차장 견학 전용 버스라고 적힌 배너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도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순간 뒤틀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폐차장 견학 전용 버스라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김포의 K그린오토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미 제 고정관념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재활용률 95.3%를 달성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 폐차장은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어제 만난 한국 학생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폐차장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김포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외곽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K그린오토 정문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폐차장이라기보다 첨단 공장 같았습니다. 깨끗한 흰색 건물, 정돈된 입구, 심지어 방문객 센터까지 있었습니다. 독일의 어두컴컴하고 기름 냄새 가득한 폐차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저를 맞이한 직원이 RFID 태그가 내장된 안전모와 HUDH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비를 건넸습니다. 독일에서도 최첨단 자동차 공장에서나 볼 법한 장비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라인 입구로 향했습니다.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으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해체 라인 전체가 미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HUD 안전모를 착용한 채 차량을 분해하고 있었고 천장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부품 하나하나를 스캔하며 실시간으로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화면에는 부품별 재사용 가능성과 시장 가치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김정우 기술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맑은 눈빛과 단단한 손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30년 경력을 가진 현장 명장이라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부품을 만지며 살아온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차량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김정우를 따라 라인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각진 모양의 오래된 자동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1990년식 현대 소나타였습니다. 30년도 넘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가 뭐 그렇게 특별한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입니다. 1세대 소나타죠.
그리고 30년이 넘은 이 엔진이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정우는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외과의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르며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몇 분도 안 되어 엔진의 주요 부분이 모두 분해되었습니다. 30년 전 국산차도 이렇게 건사하면 아직 돈이 돼요. 이 실린더 헤드는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부품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툭 하고 박혔습니다. 독일은 기술의 나라, 자동차의 종주국이라는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였습니다. 폭스바겐에서는 10년만 지나도 구형 모델 부품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곳에서는 30년 된 부품까지 체계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HUD 디스플레이에는 부품의 상태와 가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기계적 진단 없이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부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김정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닙니다. 30년간 매일 1000개 이상의 부품을 만지다 보니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손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독일의 자동화된 공장에서는 점점 잊혀가는 가치였습니다. 기계와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에 이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손과 경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첨단 기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K그린 오토를 둘러볼수록 폐차장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첨단 재생산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첨단 기술이 아닌 30년 경력의 장인의 손이 있었습니다. 김정우의 작업을 지켜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의 손놀림에서 30년 경력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장인 정신은 독일에서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표준화되면서 사람의 감각과 경험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었죠. 갑자기 라인 반대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우와 함께 소란의 근원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신형 전기 SUV가 해체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 친구는 신입이에요. 박민준이라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현장에 들어온 청년이죠. 김정우가 가리킨 곳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용 특수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전모 디스플레이에는 작업 순서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민준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고전압 배터리 제거 순서에서 접지 작업을 건너뛴 것이 자동으로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지만 이미 작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사고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 직전의 그 긴장된 침묵, 이어진 비명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두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stop! 한 남성의 단호한 목소리가 작업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년의 다부진 체격의 남성이 신속하게 통제 패널로 다가가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어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내 교육이 부족했어. 사고 나면 내 책임이야. 김정우가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상훈 팀장이에요. 군대에서 폭발물 처리반 EOD 출신입니다. 우리 라인에서 안전 책임자죠. 정상훈은 민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질책이나 비난 대신 차분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자. 정상훈의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신입사원은 즉각 책임을 추궁당하고 혹독한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리더가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신입을 보호했습니다. 몸을 떨면서도 정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고 당시 관리자는 모든 책임을 작업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죠. 하지만 이곳의 리더는 달랐습니다. 책임은 리더가 진다는 그의 모습에서 낯선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상훈은 민준과 함께 차근차근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절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고 행동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폭발물을 다루듯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고전압 배터리는 안전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정상훈은 전체 팀원들에게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질책이 아닌 팀 전체의 안전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존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에게 돌아갈 의무가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안전을 단순한 규정이나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가족이라는 가치와 연결시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상훈의 리더십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관리자와도 달랐습니다. 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긴장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두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그걸 항상 잊지 않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활용률이 95.3%에 달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과 철학이 함께 어우러진 시스템. 제 세계관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습니다. K그린 오토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김정호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김정호와 정상훈을 따라 한강 근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40년 된 노프 막걸리집이라고 했습니다. 낮고 오래된 건물, 나무로 만든 문, 옛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독일의 오래된 맥주집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하얀 도자기 병과 작은 잔이 놓였습니다. 막걸리라는 한국 전통주였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은은한 단맛과 쌀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몇 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김정호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멀리 과거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997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은행 대출이 다 끊기고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던 저는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당시의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던 순간의 절망감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 폐차장으로 갔습니다. 버려진 차들 속에서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찾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일을 배웠죠. 처음에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버려진 것 속에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난 지혜였습니다. 독일은 시스템과 규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데 한국은 위기를 통해 유연함과 창의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때 배운 지혜가 오늘날 우리 폐차장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재활용이 아니라 재창조인 거죠. 김정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평생 품어온 비밀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메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잔을 비우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폐차장 프레스 기계에서 당한 사고, 두 손가락을 잃고 실직한 이야기. 그 후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삶의 아픔을 이 낯선 나라의 장인들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기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니까요. 말을 마치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김정호가 묵묵히 제 잔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정상훈도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훈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시스템은 달라요. 김정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폐차 안 해요. 다음 생으로 안내하는 것뿐이죠. 그 한 문장이 번개처럼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폭스바겐은 폐차를 끝으로 봤습니다. 수명이 다한 자동차의 마지막 단계. 하지만 김정호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환의 철학, 생명의 관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창문으로 비쳐들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제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가 마지막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제조한 부품들이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재제조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상하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사명은 단순히 보고서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 김정호의 지혜, 정상훈의 책임감이 하나로 엮여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김정호와의 막걸리 밤이 지나고 다음 날 그가 말한 특별한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한국에서 재제조된 부품들이 어떤 경로로 몽골에 도착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우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 3시간 비행. 비행기에서 내리자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독일의 겨울도 춥지만 이런 극한의 추위는 처음이었습니다. 현지 안내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몽골의 중고 자동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대부분이 한국 차였습니다. 현대, 기아, 쌍용 등 한국 자동차가 도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왜 한국 차를 선호하나요? 현지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무엇보다 극한의 추위에서도 견딥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품이죠. 안내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재제조된 부품은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몽골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했습니다. 유럽차는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도시 외곽의 작은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택시기사 바트볼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된 현대 소나타를 몰고 있었습니다. 바트볼드는 제 소개를 듣자마자 자신의 차 보닛을 열어 엔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김정호가 제게 설명했던 바로 그 K그린오토의 재제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태그에는 한국어로 정보가 적혀 있었고 김정호의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3년 전에 바꿨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바트볼드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엔진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이 소곤거렸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있어요. 바트볼드가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안내인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의 밥줄입니다. 여름엔 영상 40도, 겨울엔 영하 40도. 이런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엔진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한국 장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포에서 김정호가 분해했던 그 부품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바트볼드가 엔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이야말로 제가 독일로 가져가야 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 단순히 국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글로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로 돌아가면 이사회에 보여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바트볼드의 기도 장면, K그린오토의 첨단 시스템, 김정호의 장인정신을 담은 영상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불빛 아래 수많은 한국 차들이, 수많은 바트볼드가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온 후 볼프스부르크 본사에서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바트볼드의 기도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을 때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감성 다큐멘터리 제작하러 갔던 겁니까? 슈나이더 부장. 투자팀 베르너 이사가 냉소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감성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부품이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헤르만 이사장이 중재하듯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슈나이더 부장의 제안대로 파일럿 라인을 설치해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결국 파일럿 라인 구축을 승인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했고 빈 공장 건물을 재활용해 재제조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첨단 로봇 시스템, AI 기반 부품 식별 장치, 자동화된 해체 공정까지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봇 암이 알루미늄 부품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자꾸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희귀 금속이 포함된 부품들이 계속해서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재활용률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로봇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센서 감도를 높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KPI 지표는 바닥을 쳤고 투자팀에서는 이미 철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김정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김정호는 단 한마디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깊은 밤 공장에서 홀로 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희귀 알루미늄 부품이 로봇암에 물려 또다시 파손되는 순간 셔틀버스 도착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공장 정문으로 나가보니 김정호와 정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3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김정호가 간단히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두 사람은 로봇암이 작동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김정호는 파손된 부품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기계는 숫자지만 사람은 시입니다. 김정호가 말했습니다. 정상훈이 로봇 제어 시스템으로 다가가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군요. 기계가 알루미늄의 결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니 부품이 손상되는 겁니다. 김정호와 정상훈은 밤새도록 로봇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부품의 물리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코드로 변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을 알고리즘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상훈이 수정된 코드를 업로드했습니다. 로봇암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품의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희귀 알루미늄 부품이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김정호와 정상훈은 몇 시간 만에 독일 엔지니어 팀이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첨단 장비나 복잡한 분석 없이 오직 경험과 손끝의 지혜만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용기를 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아버지의 사고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12살 때 프레스 기계 사고로 손가락을 잃으셨죠. 그때부터 저는 기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오늘 이 한국 장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술과 인간의 지혜가 결합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장인들이 내 가족을 그리고 우리가 만든 차를 다시 구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박수 소리가 들렸고 점차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 장인, 독일 공장을 살리다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김정호와 정상훈은 자연스럽게 독일 자동차 산업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술과 인간의 경험, 그리고 삶의 철학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호와 정상훈의 도움으로 라인이 정상화된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켰고 제제조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독일의 엄격함과 한국의 유연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과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사회 멤버들과 GDF 방송국 취재진이 자리했습니다. 독일 최대 방송사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이 프로젝트는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헤르만 이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슈나이더 부장에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오늘 그 성과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도전, 그리고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92%.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재활용률을 67%에서 92%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목표치인 90%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성과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두 분의 장인과 우리 폭스바겐 팀 모두의 노력입니다. 김정호와 정상훈을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동료들이었습니다. GDF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을 물었습니다. 시스템, 사람, 철학, 이 세 기어가 맞물려야 미래가 굴러갑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믿었지만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뒤에는 철학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김정호가 이어받았습니다. 폐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정상훈도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안전과 존엄은 모든 기술의 기본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로 봐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모두를 공장으로 초대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론이 공장 지붕을 통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드론에는 RFID 태그가 붙은 골프 GTI 엔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제조된 첫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이 부품은 몽골 울란바토르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드론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공장 외벽에 거대한 프로젝션이 비춰졌습니다. 엔드 노 넥스트 라이프 라는 문구였습니다. 폭스바겐의 새로운 재제조 철학을 담은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날의 성과는 곧바로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후 ELV 개정안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 날 독일 경제지는 폭스바겐, 한국식 재제조로 탄소 중립 선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전체 공장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 세계 폭스바겐 공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총괄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의 젊은 공학도들에게 보낼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Next Life Project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각자 살고 있는 도시의 폐자원 순환 모델을 한국 사례와 비교하여 설계에 제출하세요. 지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여전히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의 생애주기는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원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의 트라우마가 38살 어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지구를 위한 약속이 되었습니다.